헌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드디어 오전 11시에 예.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변론 후 38일 만이고 헌재의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날짜로 계산을 하면은 111일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따지면 123일. 네. 예, 그 4월 4일이 그렇게 돼서 오늘 뭐 재밌는 댓글들이 돌아다니긴 하던데, 저는 사실, 이번 주를 넘기면 진짜 전민항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도 모르게 어제 MBC 라디오에 나갔는데, 얘기하다가 막 울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1989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그 진짜 엄혹했던 시절이었거든요. 학교에 막 쇠파이프 끌고 백골단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도서관 유리창 깨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고 저는 어쨌든 이제 그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50이 넘고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30년 만에 다시 윤석열 독재 정권을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준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막 댓글에 네. 울지 마세요. 막 이렇게 울지마 장윤선 올라왔군요. 막 그런 게 네. 올라왔는데 오늘 진짜 비장한 마음으로 아침 방송을 준비하면서 야 진짜 이거 어떻게 기조를 정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속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한 줄기 빛이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또 경향신문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취재를 했더니 네. 여전히 이제 8대0, 7대1, 6대2 여기까지 있고요. 그리고 기각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증자가 증자가 있으니 있다. 네. 하나는 생중계를 한다는 거.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일반인 방청객을 받는다는 거. 일반인 광청객을 받는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팩트가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팩트다. 왜냐하면 일반인 방청객을 받고 전 세계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기각을 해?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게 그 현장의 법정 안에서도 굉장히 난리 소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없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고 네. 또 일부 국회의원들 제가 전화를 쫙 돌려봤더니 기각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모든 방송은 국회에서 라이브를 해야 된다. 국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기각하면 바로 또 이제 계엄이 비상계엄이 있을지 선포가 모르기 되고 때문에, 네. 그럼 또 바로 해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우 들떠 있다. 예. 그 선택지는 이제 사실은 인용, 기각 각각 세 가지밖에 없는 건데 정한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부 경험도 많고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는데 어떻게 결과를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도 뭐 대체적인 의견하고 비슷하게 뭐 인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뭐 8대0 정도 아니면 저는 7대1이라도 1이 아니고 혹시 이제 문제 삼는다면 네. 이제 각하 정도로 뭐 형식상의 요건들을 이래저래 들고 와서 뭐 구속 취소시키듯이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뭐 인용 쪽이라고 보이고요. 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헌재 소장 대행이 이제 무정배 재판관인데요. 이분이 이제 18일까지가 임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분이 이제 쭉 그동안 뭐 판사로서 내용 그다음에 활동들이나 이걸 쭉 봐오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실 거라는 거는 견적이 나오는데 내가 헌재 소장 대행인데 여기서 각하나 뭐 기각이 됐다 이거는 뭐 실수 수 없는 뭐 인생뿐 아니고 뭐 죄를 짓는 느낌일 거예요. 그러면 네. 차라리 내가 그냥 뭐 물러나고 말지 이걸 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름의 확신이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저희가 추정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인용이 어쨌든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도 되게 중요한 건데 오늘 보니까 증권 시장을 봤더니 이재명 테마주가 네. 일제히 상한가를 찍은 데 이어서 삼성전자가 막 올라갔다면서요. 거기 덧붙여서 김문수, 한동훈 같은 여권 차기 대선 주자의 테마주로 불리는 주식들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게 시장의 지표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조기 대선이 임박했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제 그 오늘 조금 늦은 이유가 4월 4일 날 저희가 그 특별 생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원들을 촘촘히 촘촘히 배치하느라고. 배치하느라고 이제 섭외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었는데 그 벌써 이제
딱 선고가 되면 네. 그 순간부터 대선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 일정 때문에 인터뷰를 못하겠다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 네. 그런 경우의 수 때문에. 네, 그래서 바로 시작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걸 보면 벌써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대선이 임박했음을 그리고 보니까 6월 4일이 수요일이에요. 아, 네, 4월 그렇군요. 4일에서 두 달 대선.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6월 4일이 수요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6월 4일 날 투표하게 됩니까? 그 전주입니까? 그건 알 수 없지만 5월 말 또는 이제 6월 초 대선을 이제 네. 치르게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그 모드로 제가 보기 오늘부터는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숨죽였던 여권의 잠룡들이 이제 내일부터는 꿈틀꿈틀. 그렇습니다. 아마도 내일부터는 네. 이제 뭐 본격적인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제 그 국민의힘 전반적인 기류나 분위기는 뭐 각하, 뭐 기각,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정말 원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꼭 그런 것 같진 않다.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심은 돌아오면 우리 다 죽는다. 거기 그 한남동에 네. 나가서 체포영장을 반대했던 그 40몇 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수발된 사람들 빼고는. 그렇죠. 네. 나머지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로 간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내심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인용을 바라는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선고를 앞두고 한번 이제 라운드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윤석열 피청구인을 둘러싼 어떻게 보면 장장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변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시 토봐보면서 현재 선고 결과를 과학적으로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네. 그 서두에서 그 윤석열 피청구인 탄핵 심판 중에서 여러 사람의 증인들이 나왔는데 그 정한부 기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을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그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고 탄핵 심판 현재 법정에서 많이 얘기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저는 네. 이제 요 국면에서 제일 뭐 영화 같은 인물은 좀 노상원 노상원 전 네. 사령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이제 뭐 이게 한편에 이제 연극이나 뭐 영화라고 치면 이제 법정 드라마가 갑자기 그러니까요. 노상원 씨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제이슨 본 이제 뭐 첩보물 뭐 액션 폭사시키고 뭐 무속도 나오고 뭐 그런 다양한, 네. 다양한 걸로 해서 좀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 변호사 두 분은 역시 이제 최후 변론 할 때인데 김계리 비청구인 측이죠. 네, 개몽됐다고 주장하신 변호사가 계리가 계엄에 개몽된 3개탕인지 저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순욱 변호사 이제 국회 측이죠. 그래서 뭐 변론의 품격을 보여줬다고 할까요? 그다음에 네. 노래 가사까지 그런 이제 이런 어목한 데서도 사실 이 인문학적 아니면 이제 좀 감수성 소양을 보여준 촉촉한 네. 그분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그 사이에 CBS 이정주 기자 지각하셨습니다. 네. 아니 난 죄송합니다. 내가 지각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어떻게 선배보다 더 늦게 다니냐? 이씨.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코어 하나 딴 줄 알았는데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대선 일자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학적 계산을 해보신 모양인데 아, 네네. 그 구독자 소년 민주 기자님이 6월 4일은 61일째라서 아마도 5월 28일에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5월 이런 대선이네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런 기자님 상황인데.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헌재 여정들을 되짚어보고 있는데 이정주 기자 같은 경우에도 그 탄핵 심판 변론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인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곽종근 사령관. 박종근 사령관. 예. 네. 이분이 뭐 사실 이 윤석열의 그 내란 당시에 그러니까 계엄 당시에 그 현장에서 가장 명확하게 지시를 받았고 그 윤석열의 소위 말해서 거짓말을 그대로 반증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길어지는 11차까지 이제 변론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최근에 이제 편지도 썼잖아요. 맞아요. 네. 네. 오죽했으면 뭐 대통령이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정말로 국민의힘이나 극우파들이 주장하는 뭐 홍장원, 곽종근 몇 명이 지금 탄핵 공작할 수 있다. 탄핵 공작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일관되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비아폰으로 하다 보니까 당시에 윤석열이 전화를 해서 녹음이 안 되는 그런 약점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각종문 사령관이 저는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때 상황실에서 이제 스피커를 켜놨다 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전파가 돼버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수백 명이 같이 듣게 됩니다. 네, 그 끄집어내라는 그리고 통화하는 내용을 그러면서 윤석열은 자기가 시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변론 당시에 6차인가 7차에서 각종문 사령관이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때 상황실에 있어서 스피커폰을 켜놓는 바람에 저는 일부러 켰다 봐요. 예, 요 정도의 비아폰이고 녹음이 되지 않으면 2분 정도면 이거를 증언을 같이 남겨야겠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맞아요. 윤석열이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고. 들은 대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혼자 전화 받았으면 100% 곽정구 뒤집어 씌게 했을걸요. 지금도.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지금 그 얘기를 들었다는 곽정군 사령관 그 휘하 부하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단 쪽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왜 다 잡아서 그럼 그 사람도 물어보지. 그러니까. 왜 네. 거기는 안 물어봐요. 그래서 2%딱 그 균열 조짐 있잖아요. 몇몇 기억에 의존하는 좀 단서가 좀 바뀌거나 홍장원 전 차장 얘기도 이런 것만 끄집어내서 가짜 뉴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구파 매체에서만 가짜 뉴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 비상계엄 연원을 훑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 헌법 77조에 충족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변론 과정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변론 과정은 물론이고 네. 그 국회에서 있었던 국정조사 내란국조 특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 생체지수도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정도의 위기가 물론 매우 힘들었지만 윤석열 때문에 매우 힘들었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실제로 이 내란국조 특위 과정에서는 오히려 외환의 혐의가 외환 새롭게. 유치의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 밝혀지고 있는 중이고 제가 보기엔 앞으로 더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헌법 77조를 위배했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들도 이것은 피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각 좋아. 정치적 판단으로 자기 정치를 위해서 기각 결정을 쓴다 한다 한들 뭘로 어떻게 쓸 건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한 증거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도저히 그렇게 쓰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못 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법조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만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얘기는 그거는 절차적 흠결이 있는 회의였고 국무회의라고 할 수도 없고 간담회라고 맞아요. 네.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첫 번째 조건에서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본 것처럼 계엄군을 문을 깨서 국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국회 침탈,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 선관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체포명단 관련해서는 아무리 잡아댄다 하더라도 노상원 수첩, 그다음에 홍장원 1차장이 네. 예 기왕이면은 글씨를 예쁘게 잘 썼으면 좋았을 텐데 잘 못 써가지고 부하한테 정서를 맡기는 바람에 메모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오인되었지만 실제적 진실은 메모지가 하나죠. 하나인 네. 것이고 그 명단은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 그 크로스 체킹이 되지 않습니까? 홍장원 차장 그다음에 안규백 네. 의원 그리고 그 수방사 누구죠? 이진우 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일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밖에 여러 등등의 이슈들을 다 살펴보아도 차고 넘친다. 예, 이것은 인용하지 않으면 8대0으로 인용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기각이든 각하 결정을 쓴다면 그 사람은 제2의 이완용 그 이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네.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윤석열 측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줄타내기라든가 예산 삭감을 이제 사유를 들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그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계엄이 사실은 굉장히 부정당했다, 위헌적이었다, 불법적이었다고 자인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사실상 자백이었고 그때 제 기억에는 그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그래서 계엄을 하신 거죠라고 물었을 때 김용현 장관이었나 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거의 자백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야당이 뭐 예산 깎고 줄 탄핵했다 이 네. 부분 뭐 언급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비상사태라는 점을 자기 딴에는 뭐
되게 설파를 할 법도 한데 또 음.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일단 헌법 77조 위반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다른 뭐 이하에서 볼 따져볼 필요도 필요도 없다. 없을 정도로 뭐 그래서 누가 뭐 체포 명령을 했니 안 했니 그 전에 일단 네. 전제부터 다 헌법을 위반한 게 너무 명백해졌기 때문에 다른 거는 좀 그러니까요. 지엽적인 부분에 들어가지 않나. 그리고 조금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싶었던 건 나중에 이제 덜컥 내려앉았던 게 그러니까 HID 저기 뭐 북한군 옷 입혀놓고 네. 그냥 몇 명이서 폭탄 하나 터뜨려가지고 저 어디 무슨 경찰서 하나만 어떻게 됐어도 봐라 이거 전신을 사변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주장할 네. 법도 한데 그런 거 어떻게 잘 피해가고 시도를 하려던 흔적만 남아서 지금 다행히 요 전제 부분은 어쨌든 다 위헌적인 게 지금 거의 뭐 명확관화하지 않나. 아니 그렇게 거기에 더해서 싶습니다. 장현 선배도 얘기를 했지만 국무회의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5분짜리 국무회의였던 데다가 회의록도 없어. 심지어 국무위원들이 서명행위라고 할 수 있는 부의도 안 부서도 했죠. 안 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요 그 법적인 부분은 윤석열 쪽도 이미 그 탄핵 변론하면서 이 당시에는 이제 기각으로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변론 과정이 사실은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더더욱 인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막판에 갑자기 나온 게 이제 각하 주장이에요.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이후에 그렇죠. 이제 갑자기 힘을 절차적인- 얻은.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로 보면 별건 수사 들어간 거죠. 이걸로 안 되니까 이제 옆길로 새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일관성이 있었는데 저는 윤석열이 지금 기각과 각하를 섞어서 지금 주장하고 있고 결국은 뭐 5대3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네. 각하 세담 기각되거든요. 각하가 넷이 돼야 각하가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스스로의 망상에 빠져서 그렇게라도 해서 한번 끌어내보겠다. 요런 지금 스탠스가 좀 강해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 포고령 1호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받아봤을 그렇죠. 텐데 그 내용 자체가 그냥 위헌 덩어리입니다. 뭐 국회나 지방의회, 정당 정치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를 모두 다 일치 엄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고령 자체도 위헌이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포고령 첫 번째 조항이 위헌인 거죠. 그리고 아주 꼼꼼히 국회 활동이라고 지방자치단체 활동이라고 명토 박아서 쓰고 있어요. 명시적으로. 명시적으로. 근데 이게 위헌이에요. 국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침탈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걸 감행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고령 자체도 위헌이다.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이거를 뭐 하나씩,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지난 100일이 넘도록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외우고 있을 정도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이런 거예요. 예산 삭감, 그 다음에 뭐 줄탄핵, 만약에 내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렇게 못하게 발목 해가 잡았다. 발목 잡았다. 국회에 갔더니 말이야, 인사도 안 하더라. 인사만 했더라도 박수라도 좀 쳐줬더라면 내가, 박수 아니, 치면 그러니까 개엄 안 했겠. 그것도 참 어이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예. 우리가 세상에, 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구나. 얼마나 제가 낯이 뜨겁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이런 그것도 생각을 또 품고 있었구나. 네. 내가 말이야, 막 어떻게 저런 자세로 나와가지고 떠들 수가 있나? 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야, 저 얘기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그리고 나서 저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아까 그 김계리 변호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개몽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예. 이런 제가 보기엔 앞으로 코미디 프로가 얼마나 많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들은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국회 측 대리인단이 그 법정에 출석을 해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계리 변호사 같은 사람이 막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헌법재판관들하고 국회 측 변호인단하고 눈빛이 마주칠 때가 있대요. 그 얘기를 듣다가 네. 동시에 듣다가 그렇죠. 네. 동시에 막 듣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 명이서 같은 얘기를 듣는데 누가 황당한 소리를 해. 그러면 쟤 뭐야 이런 표정을 짓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보수 재판관인 조한창 재판관도 표정이 네. 뭐야 이런 표정이 많았다는 그분도 거예요. 30년 재판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25년 이상 그 재판관을 했던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그렇게 황당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좀 어이없는 결정문을 써서 네.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심판 결정에서 그래서 모두를 당혹시키긴 했지만 대체적인 기류는 인용에 매우 가깝다라는 얘기를 오늘 국회 측 대리인단 누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얘기네요. 예, 네. 눈이 딱 마주쳤는데 어머 나랑 표정이 똑같아 이랬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정치 활동을 그렇게 금지한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계엄군이 국회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이제 이정주 기자 설명했지만은 곽종근 정 사령관의 음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해진 건데 그 정한보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그 성대모사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곽종근한테 당시에 좀 어떻게 지시를 실화로 내렸을지 구현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유명한 대사가 뭐였죠? 저기는 네. 문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 네,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인원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라는데 네. 저는 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근데 실제 저기서는 그렇죠. 네. 주장을 하면서 바로 한 60초 뒤에 이제 인원이란 말이 그대로 뭐 나왔었죠. 여러 차례 뭐 반복적으로 다 다른 목격을 그 맥락에서 네. 네, 그 김치찌개도 뭐 역시 인원이 많아요. 김치찌개도 인원이 많아야 돼. 요거까지도 하셨고. 방구들을 비슷하네. 네. 그래서 아우 저도 연습을 했는데 좀 이게 아니 들어오니까 근데 똑같네요. 이거 좀덜 풀려가지고 내가 아시면 한번 연습하고 다른 나와야 될 멘트 것 같아. 다른 멘트 한번 하시죠. 많아 앞으로. 예, 많아서 네. 계속 목 좀 풀고 있겠습니다. 아니 여하간 이게 보면은 군이 투입된 병력을 다시 복귀를 해보면은 특전사가 466명, 수방사가 212명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 중에서 김현태 전 특전사 707 특임 단장이 이끄는 침투조 15명 정도가 유리창도 깨고 아까 장윤 선배 말대로 그쵸.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실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한 20만 발, 18만 몇 발을 가지고 갔어요. 그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공포탄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한 명이라도 기관총을 쐈다고 한다면 저 그날 그 로텐도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배 운명도 그러니까 네. 우리 못 만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장갑차를 몸으로 막고 있던 네. 수많은 시민들은 처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무장한 군인을 처음에 투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증자가 나오고 실제로 그러면은 뭐 헬기에만 싣고 그러면은 그 탄을 안 내렸다는 거냐? 왜 실고 가요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요. 다 헬기 내릴 때 갖고 내렸고 그 다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네.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음. 나와 있고 그 증거들은 헌법재판소로 다 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한다고 해도 그것은 네. 본인의 그 피청구인의 주장일 뿐이지 그걸 받아서 이후에 뭐 기각이나 각하 이유로 쓰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곽종근 사령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조성현 단장 수방사 직권 증인 헌재 예. 네. 수방사 경비단장인데 이분이 했던 너무나 명징한 그렇습니다. 매우 강력하죠. 예, 네. 매우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그렇죠. 이런 말을 네.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하고 같이 들었거나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군 내부 관계자가 28명? 그렇죠. 예, 이 네. 정도 된다는 게 어제 MBC인가 JTBC에 녹음 파일도 있다는 거고요. 이게 다 네.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드러난 사실관계가 많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 내용을 다투지 않고 형식을 다툰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도 하자를 다툴 게 없어요. 예를 네. 들어서 뭐 내란 죄를 내란 행위로 바꿨다 한들 여기에 공통점은 내란 아니겠습니까? 내란 죄는 형사법정 가서 따지고 내란 행위가 실제로 이 사람을 탄핵에 이르게 할 만큼 중대했나 안 했나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절차적인 문제를 그렇습니다. 본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리 직위원식 결정을 내리려고 애를 쓴들 뭐가 있을까요? 전 없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를 잡은 게 아닌가 그리고 싶습니다. 구속 취소랑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구속 취소는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형식적으로 다툰 부분이라고 한다면 헌재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형식적 하자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변론기를 열고 변론을 종결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법원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윤석열 그 피청구인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 계엄군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지시로 갔다라고 아예 헌재에서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정주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윤석열이 언제부터 이제 신빙성 있게 봤냐, 의심했느냐 이 부분도 이제 아예 역산해서 조금 그때부터 취재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뭐 김진표 의장 그 자수전에 나오잖아요. 부정선거인 것 같다고. 갑자기 옆에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미가 좀 있었고 그 제가 대선 때 들었던 얘기는 예전에 윤석열은 넉넉하게 마지막까지도 두 자릿수 정도의 차이로 이길 줄 알았대요. 명태균 두 자릿수? 네, 0.74까지 나는 거. 네, 그렇게 했는데 소수점 2자리네. 네. 근데 나중에 이걸 네. 듣고 이제 본인도 뻥졌다는 건데 네. 사실 그 전까지도 뭐 무슨 대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막 무슨 여연에서 7%니 8%니 뭐 별지라시 다 돌고 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0. 몇 프로로 좁혀져 있던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명태균 씨를 너무 믿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이준석 대표도 당시에 그랬잖아요. 두 자릿수로 네. 이긴다고. 그렇죠. 큰 차이라고.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특성상 저는 블러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블러핑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네. 네. 윤석열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예, 블러핑이 불가능한 사람이고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본인 친구 아닙니까 사무총장이. 아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대학 여기가 동기 친한 직인데. 네. 친구 지금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야당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야당 인사들 안 친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본인은 부정선거 하면서 지금도 저는 5대5라고 보거든요. 약간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면 명분이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야 명태균 이것도 나오고 나 김건희 특검 때문에 계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아, 사후의 계엄 정당화를 위한 그렇죠. 방책이었다. 선관위의 계엄군을 보낸 것은. 그렇죠. 네. 그 정도 머리 진짜 잘 쓴 사람이에요. 윤석열 주특기입니다. 그렇네.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진짜 믿었을까? 정말 네스오의 괴물을 믿었을까 이 사람이? UFO의 존재를 믿을까? 했는데 네. UFO가 있다고 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죠. 아, 그렇네. 네, 거기서 헌금을 받고. 그래서 저는 김봉식 음. 서울청장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이 헌재 출석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그 아까 이제 장수득 변호사의 질문을 하잖아요. 맞아. 예. 그 검찰의 당신 조사 진술 조서에 보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 뭐냐 이게 그래, 너무 궁금하죠. 뭐냐. 네. 근데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중요할 때마다 올라가다가 지금 갑자기. 일정 부분 취재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네. 지금 발설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여하튼 그런 대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따지고 보면 22년 그 오늘 뭐 그 박형광 기자의 취재에도 22년 7월 무렵에 그 대통령실의 어느 참모하고 만났을 때도 계엄하겠다.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도 확 계엄해버릴까? 뭐 이런 말을 평상시에 진짜 네. 그리고 검찰총장을 하던 시절에도 비상계엄 내가 군대 갔으면 쿠데타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꿈을 실현하고 싶었나 봐요, 진짜. 네. 뭐 버킷리스트 뭐 네. 그것도 있죠.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네. 버킷리스트가 비상계엄은 어떻게 정말로 대통령인데. 네. 하여튼 그걸, 예. 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행하고 결심하고 결행하는 단계에 트리거가 됐던 게 뭐였냐. 저는 역시 명태균의 황금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태균의 황금폰과 김건희 특검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무너질 게 자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도 상황이 생기고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 이후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것은 가정에 불과하고 관련된 네. 내용은 뭐 특검에 저는 이제 검찰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도 내란 공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전부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뭐 용기 있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특검의 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전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을 상대로 이제 체포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도 관련자들의 유의미한 증언이나 진술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전달했고 여인영 전 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연락을 해서 이러저러한 명단을 불러줬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들었던 두 사람이 공통된 증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주 기자. 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여러 명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14명. 네. 홍장훈 차장은 처음에 이제 듣다가 미친놈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네. 했으니까 뭐 12명 뭐 15명 이 사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레인지가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았는데도 각각 들어오면 다 일치해요. 그리고 첫 마디가 이재명이었다. 체포조 부를 때 이재명 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재명, 한동훈, 조국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윤석열은 자기는 시킨 적이 없다고 하지만 들은 사람들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예산과 인사를 장악하는 국회의 기능 이 두 가지 주요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비상입법기구 이제 띄우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야당을 무력화시켜야 되고 여당 안에 야당 한동훈 대표를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체포 명단이나 계획적으로 예산 문제나 비상입법기구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네. 네, 그 수완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사 경향신문도 포함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